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안 읽어도 아는 게 그 아시죠? 마들렌 아시죠? 마들렌. 마들렌 아세요? 빵 마들렌 아세요? 마들렌 아시죠? 마들렌 알아요? 마들렌 안 드셔보셨어요? 보통 여성분들은 먹는데? 마들렌 아시죠? 맛있어요? 예? 빵을 안 좋아하세요? 그럼 뭐 좋아하세요? 떡이요? 마들렌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뭐 저랑 마들렌 먹을 일도 없는데 이 프루스트가요 이 마들렌을 이 홍차에 적셔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커피 같은 데나 뭐 홍차 같은 데 그 크래커나 쿠키 같은 거 하면 녹잖아요 그렇게 풀어서 이렇게 스푼으로 딱 떠먹었는데 자기 유년 시절의 마을이 꽁브레예요 꽁브레 마을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자발적 기억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어떤 기억들이 나를 엄습해서 들어오는 기억. 근데 이게 자발적 기억이라는 거, 이 반대가 자발적 기억이잖아요. 기억할 수 있죠. 내가 학창 시절에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살았어? 나 공부 좀 했어? 부모님한테 잘해줬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내지는 부모님이 나를 때렸어. 나를 힘들게 했어. 우리가 기억을 해요. 의식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 의식이 맞느냐? 안 맞아요. 왜냐하면 현재 입장에서 우리의 기억들, 의식들, 과거들을 날조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지금 한 80 가까이 되시니까 저를 금지옥에 키웠다고 지금 기억을 날조하고 계시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럴 때 제가 뭐 해요? 뭐 이렇게 흉터 같은 거 보여주는 것밖에 없죠. 저 마들렌 같은. 그런데 뭐 비자발적 기억도 안 떠올라요. 아, 내가 얘를 그때 때렸구나. 얘가 상처가 났구나. 저 돌아보면 그래요. 어렸을 때 보면은 연탄집게. 와, 연탄집게 맞아봤나요? 참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우리 어머님은 연탄을 썼는지도 기억을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일어나서 그 당시에 연탄이 화력이 안 좋아가지고 어떨 때 이렇게 좀 성분을 좀 더럽게 섞을 때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 갈아야 되는데 3번, 2번 갈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맡았거든요. 근데 이제 꺼트리거나 막 이랬을 때 그때 기억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겨울이면 괜찮아요. 이게 연탄 이거 따뜻하게 있죠. 하얗게 이제 빼놓은 거 아직도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눈 가지고 이렇게 끄면 돼요. 끄고 들어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름에는 어떻게 꺼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맞았던 거 뭐냐면 소변을 봤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찌린내가 번지는 거죠. 바로 우리 어머니 나와서 또 한 대 맞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가 기억은 저는 그다음 믿지 않아야 되거든요. 기억을 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기억은 되게 왜곡되니까, 좋게 왜곡되니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들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게 또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시죠? 막 채색을 해놓는다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교육들 받은 거 기억해보세요. 우리가 역사 같은 경우도 왜 항상 문제가 되냐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잖아요.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우익에서 교과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코웃음 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은 다른 기억이거든요. 해방전후사의 인식 기억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과 우익 교과서가 수천 종이 쏟아져서 우리는 알아요. 근데 백지 상태인 아이들이 교과서로 딱 배우잖아요. 게임은 완전 달라져요. 기억을 장악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지배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사실 중요한 테마죠. 그러니까 20세기나 현대 우리의 삶을 문학적이거나 감성적으로 이해하는데 미리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3사람인데 프루스트, 조이스, 카프카예요. 이 3사람. 이 3사람 왜 독해가 안 되냐면 우리가 아직도 현대 생활을 다 못 살아내서 이 3사람이 조이스, 카프카, 프루스트가 다 독해가 되면 아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때때로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보다 문학자들이 사실은 더 위대하죠. 직감적으로 알죠. 잃어버린 프루스트는 들레즈를 거의 만들었고 들레즈 있죠. 프루스트와 기호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들레즈의 모든 철학의 하나의 맹화 같아요. 프루스트는. 그리고 알다시피 들레즈가 또 카프카에 대한 글도 쓰잖아요. 그래서 들레즈가 왜 현대적이냐 하면 이 문학자들을 우회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거든요. 프루스트가 들레즈만 키운 게 아니라
이 베냐민도 키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하죠.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기억, 역사, 생각하는 것, 억압된 기억의 복원, 이론이 당연히 프로이트와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20세기 인문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다, 방법론적으로. 만약에 우리 시대에 있어서 역사를 다시 해명을 하려고 해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원칙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옛날과는 좀 다르죠. 사실은 인문학적으로는 달라요. 겉보기에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역사는요, 의식적으로 기억할 수 있고 암기했던 역사가 아니라, 저도 그런 시차를 느끼는데 80년대를 지냈잖아요. 80년대가 하나의 역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역사가가 기술했었던 역사들을 보면 좀 당혹스러워요. 내가 살아냈던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라는 느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많은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베냐민은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걸 독일에서 읽어 번역하고 문학적이고 뭐 엄청나게 활동을 하죠. 재밌는 거는 그 당시 베냐민이 썼었던 모든 글들은 거의 독해가 안 됐어요. 제도권에서. 뭐냐? 이상하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있다가 독일에서 있다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확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베냐민한테 또 기억해야 될 여자 하나가 있어요. 라시스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아주 예쁜 브레이트를 좋아했던 막시스트, 아주 예뻐요. 부인보다 많이 예뻐요. 그래 이 친구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스를 공부하죠. 본격적으로 제대로. 당연하죠. 너무 사랑했으니까. 라시스가 좋아했던 게 막스였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저를 사랑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장자예요. 어떡하실래요? 장자 봐야지. 뭔지 알죠?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사랑 나누다가 책 보다가 이렇게 아마 지냈겠죠. 시실리에서 아주 좋게. 근데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익었을 때 막스의 흡수력은 엄청 빠르죠. 막스의 어느 부분이 허접하고 어느 게 좋은지 막 이런 거 마르크스의 정수가 어딘지는 다 알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원리대로 그대로.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본주의가 실질적으로는 19세기에 사실은 뿌리를 내리는데 그 상징이 뭐냐면 프랑스 파리예요. 19세기 세계 자본주의의 수도, 베냐민이 붙인 이름이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베냐민은 20세기 초에 살았잖아요. 자, 자본주의는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첫 단추 끼워졌던 파리서부터요. 여기까지 풀어 헤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파리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번역되어 있는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방대한 자료를 하는데 마들렌들 같은 것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주의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초기 자본주의가 기우뚱기우뚱거리고 오만 가지 약점과 인간에 대해서 저항도 받고 했던 오만 가지 상처들을 가려요. 스무스하게 발전했던 인류 문명처럼 도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베냐민은 파리로 가서 더 이상 삭제하기 전에, 역사를 왜곡하기 전에 19세기 파리에 진짜로 작동했던 자본주의를 알기 위해서 오만 자료를 다 모으기 시작해요. 그 당시 백화점의 찌라시서부터 다 모아요. 방대한 자료를. 뭔지 알죠? 그 하나하나들이 다 마들렌이에요. 그것만 모아놓으면 돼요. 그것만 모아서 구성을 해놓으면 20세기, 21세기, 22세기의 자본주의가 살아가더라도 자본주의 초기 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졌을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시작한 거죠. 뭔지 알죠? 그러니까 프루스트가 주로는 이제 사랑이라든가 자기 내면 생활과 관련돼서 뭐 옛날에 사랑했던 여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주로 사유를 했다면 베냐민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확장해요. 사회로. 그래서 이제 19세기 파리를 연구를 하다가 엄청 연구하죠. 10년 동안. 막 연구해요. 국립도서관에서. 마치 마르크스가 그 영국에 도서관 있죠. 왕립도서관인가? 거기서 자본론을 쓰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프랑스 이제 거기 파리 국립도서관 있죠. 거기서 매일 출퇴근하면서 자료를 정리해요. 근데 재수없게 나치가 파리에 들어와요. 치명적인 거죠. 그렇게 욕을 많이 해놨는데 히틀러를. 막 자료 정리하다가 너무나 방대한 자료예요. 지금 자료 모은 수준은 어떤 거냐면
이런 찌라시들 있죠. 여기 보면 뭐 하이마트나 그런 데 가면은 무슨 뭐 막 나오고 막 여기서 이 제품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옛날에 논문 쓸 때 독서 카드 썼죠. 독서 카드에다 다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런 거랑 19세기에서 나온 자료나 무슨 5만 가지 것들을 방대한데 못 들고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치는 들어오죠.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스페인 국경 쪽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검문소가 닫혀요, 거기. 그래서 얘 굉장히 문학적이고 다혈질적인 아이라서 가지고 갔던 약을 그냥 수십 개를 그냥 다 속에 쏟아붓고 죽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냥 그날만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검문소는. 그냥 그 다음날 푹 자고 일어나면 열렸을, 뭔지 알죠?